안녕하세요.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걸 제대로 경험한 남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다시 선의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도 없을 겁니다. 50대 끝자락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게 그런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런 저의 삶에 최근 정말 특별하고 기묘한 그리고 가슴 따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저는 고소한 족발 냄새를 향수 삼아 성장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시장 통해서 족발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린 저를 등에 업고서 할머니 가게에서 일손을 도우셨습니다. 할머니 가게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과 웃음소리,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시절의 정겨운 분위기만큼은 기억 속 깊이 남아있답니다. 학철아, 배고프지? 헬미가 막 족발 삶았다. 우리 아기 먹기 좋게 살만 발라놨으니 맛있게 먹어.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던 전 가게에서 나는 은은한 한약재 냄새와 족발 삶는 냄새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 먹으라고 따끈하게 족발을 삶아 손수 제 입에 넣어주시던 할머니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부모님도 제게 넘치게 사랑을 주셨지만 할머니께서도 절 무척이나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가끔 가게가 한가해질 때쯤이면 절 무릎에 앉혀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철아, 사람은 말이여, 됨됨이가 가장 중요한 법이야.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속이 비어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지. 그러니 우리 학철인 속이 꽉 찬 어른이 되거라. 할미 네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구나. 약속해 줄 수 있지?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손가락 꼭꼭 걸고요. 아이고, 내 새끼, 누굴 닮아 이렇게 사랑스러울꼬.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라며 절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지만 마냥 예뻐만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주실 땐 한없이 사랑을 주시되 엄하실 땐 완벽한 호랑이로 변하시곤 했죠. 한날은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부모님을 붙잡고 졸랐었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절 보시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성악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떼를 쓰는 거야? 내년이면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야. 언제까지 뜻대로 안 되면 떼쓰고 짜증낼래? 혜미가 너한테 그러라고 가르치든? 할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했단 말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해야지. 그리고 뭘 잘했다고 울먹거려. 남잔 이런 일에 우는 거 아니다. 당장 눈물 닦지 못해? 저는 가끔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화를 내시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지만 절대 제가 믿거나 싫어서 나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소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분이셨으니까요. 무엇보다 항상 제게 화를 내시고 나면 나중에 꼭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철아, 헬미가 많이 밉지? 할미는 우리 학철이가 미워서 야단을 친 게 아니야. 다 잘 되라고. 학철이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 다 알고 있어요. 절 정말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 감사해요, 할머니. 그렇게 정주고 사랑을 주고 제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할머니께선 제가 딱 중학생에 들어갔던 때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신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선 마을 토박이셨기에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호상이다. 길게 살다 가셨어. 고생만 좀 덜 하셨으면 더 좋았을걸. 아이고, 그래도 먼저 가신 영감님, 하늘나라에서 지금쯤 열심히 단장 중이시겠네.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아내인데
이젠 그리워할 필요도 없이 두 분이서 꼭 붙어 계시겠구만. 비교적 긴 삶을 살고 떠나신 분들을 호상이라고 한다죠. 할머니의 연세도 90살이셨기에 많은 분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세상에 좋은 죽음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사시다가 제가 장가가는 것까지 보고 가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그 흔한 작별 인사 하나 없이 떠나셨을까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기만 한다면 할머니께서 편히 올라가지도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슬픔을 꾹 누른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속이 꽉 여문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어른이 되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할머니께서 운영하셨던 족발집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어 운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늙어서 한줌 흙으로 돌아가거든 꼭 이 가게 팔지 말고 아범이 이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그동안 내 옆에서 일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도 많을 테니까. 어머님 뭐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는데 그런 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요. 얜 내가 뭐 100년 만년 너희 앞에 있어줄 것 같으냐? 그냥 미리 이야기하는 게지. 아버지께선 당신이 돌아가시면 가게 팔지 말고 이어서 운영하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니 옆에서 일한 시간이 꽤나 길었기에 가게를 운영하는 것엔 큰 어려움이 없었죠. 부모님은 가장 먼저 간판을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 2대째 내려져 오는 족발집이라는 걸 크게 강조하셨어요. 모름지기 2대째 내려져 오고 있는 가게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래도 원조보다 못하지 않을까. 원조만한 이탄 없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두 분 모두 할머니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워왔기에 족발을 문제없이 척척 삶아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찾아주신 단골 손님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음식을 아주 잘 배웠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랑 아주 똑같은데 너무 맛있어. 내 말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식이랑 며느리가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왔는데 완전히 기대 이상이네. 하늘에서 할머니가 보고 엄청 뿌듯해 하시겠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대 이상이라는 말. 부모님께서 만든 족발은 모든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만든 것처럼 맛을 내기까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말입니다. 항상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마다 방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부모님께선 주방에서 생전 할머니가 쓰셨던 노트를 펼쳐놓고 식탁에서 곤히 잠들어 계신 걸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셨던 음식과 맛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건 그만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부모님이 많이 노력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게 되신 부모님은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랐기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 가게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등 일손을 도왔습니다. 가게에 자주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께선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절 보시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야, 네가 벌써 이렇게 컸어? 니네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칭얼거리면서 울던 게 엊그제 같구만. 세월 참 빠르다 빨라.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 아빠 일도 도와드리고 아주 기특하네. 네, 맞아요. 저희 아들이에요. 맨날 등에 업고 다니던 많이 컸죠? 엄마 아빠 힘들까봐 학교 마치고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날 가게에 와서 음식 나르는 것도 돕고 설거지하는 것도 돕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효자다 효자. 야, 너 나중에 니네 아빠한테 용돈 좀 올려달라 그래. 이럴 때 은근슬쩍 올려달라고 말해야지. 언제 또 말해보겠냐?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성 사장. 아들내미 하나는 진짜 야무지게 잘 키워놨네. 이런 아들 하나 있음 열 아들 안 부럽겠어. 이렇게 정말 가게는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매일같이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부모님 가게로 바로 나가 일을 도와드리면 공부는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그 시간도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부모님의 가게 일은 일대로 도와드리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친구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야, 학철아, 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맨날 학교 오면 공부하랴, 학교 마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 부모님한테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단 부지런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제가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서기도 했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도 있었습니다. 속이 꽉 찬 가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운동쯤이라고 볼 수 있었죠.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붙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선 저를 확 끌어안고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너 그 학교 꼭 가고 싶어 했었잖아. 아이고, 장하다 장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우리 아들 기특해 죽겠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난 게 아니라 다 어머니 아버지가 절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들. 엄마 아버지 앞에선 그런 겸손 안 떨어도 돼. 네 힘으로 대학을 간 거니까 순전히 네 노력이지.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장해. 이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까지도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눈에 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지역이 멀어지면서 자주 부모님 댁 그리고 가게에 들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숙사에 있는 전화기나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시작하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가게 일손을 도와드리면서 부모님께서 삶아주신 족발을 먹곤 했죠. 고향을 떠나 타지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고향의 향수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부모님께서 해주신 음식 같은 것들을 한 입 먹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서울은 무척이나 넓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누리기에 딱 좋았고 그냥 거리에만 있어도 청춘들의 활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그 분위기도 참 좋았지만 조용함과 고즈넉함 그리고 편히 몸을 쉬어가기엔 고향만큼 좋은 것이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시간이 맞으면 놀러도 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부끄럽지만 저는 신입생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쁜 미소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학년 전체 1등을 했고 선배들이나 동기 할 것 없이 모두와 친하게 지내곤 했죠. 알고 보니 저와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항상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는 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얌마, 그 입 좀 다물어라. 팔이 들어가겠어. 넌 쟤만 보면 그냥 넋을 놓고선 해벌레 하고 보더라. 그렇게 좋냐? 아니, 내가 뭐 넋을 놓고 해벌레 하고 봤다고 그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야, 마음에 들면 나랑 사귀자. 이렇게 확 고백을 해버려. 남자라면 모름지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화끈하게 대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사실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친한 선후배 관계로도 지내지 못하게 될까봐 망설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졸업하던 날 아내는 저를 향해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입학하자마자 절 보고 첫눈에 반했고
속으로 몰래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날 아내의 고백을 덥석 받아들였고 가슴 설레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을 다툼 한 번 없이 만나다 보니 저와 아내는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나의 평생에 이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장인어른께서 절 보고 환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성이가 집에 오면 자네 얘기를 어찌나 그렇게 하든지 내 자네 얼굴을 몰라도 이름 하나는 알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내미가 저렇게 좋아 죽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이가 와서 내 기분이 아주 좋아. 자네, 내가 믿고 시집 보낼 테니까 앞으로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줘야 하네. 아내는 처갓집에 제 얘기를 무척이나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살짝 민망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밝고 야무진 아내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닮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둘이 웃는 입이 많이 닮았다고요. 그치?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천생연분인 거라 악재 없이 잘 산다더라. 두 사람 내가 보기엔 정말 잘 살 것 같아. 말 안 듣거나 속썩이면 바로 우리한테 달려와. 족발 앞다리 뼈 가지고 아주 신나게 방망이질 해줄 테니까. 와, 너무 든든한데요? 오빠, 들었지? 족발 앞다리 뼈로 방망이질 당하기 싫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라도 당연히 잘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게 평생 잘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무척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 순간을 함께 산다는 건 이렇게나 좋은 거구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말이죠. 저희 두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일이 유독 힘들거나 피곤한 날엔 밖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싹 풀고서 함께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칠 때도 기쁠 때도 속상할 때도 옆에서 그 감정을 공유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20대 마지막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쯤 부모님께서 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학철아, 너 새아가랑 저녁에 가게로 좀 와라. 오랜만에 저녁도 같이 먹을 겸 우리가 너희한테 할 얘기도 있어서 그래.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녁에 갈게요. 그렇게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 저녁에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선 저희 부부를 향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다름 아닌 이 족발집을 저희가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의 갑작스런 제안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사람이 적고 뭐 나름대로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살아볼까 싶다. 텃밭도 가꾸고 건강관리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를 팔긴 싫고 그렇다고 문을 닫아버리자니 생전에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너희야. 아이, 물론 너희한테 절대 강요할 마음은 없어. 거절해도 되니까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쉽지 않게 돈을 벌곤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오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장사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맨날 생각했었거든요.
이것도 기회니까 한번 해볼래요. 차라리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제안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서로 다니고 있던 직장과 잘 마무리를 한 다음 부모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받게 됐습니다. 29이라는 나이에 직장인 타이틀이 아닌 사장님 타이틀을 달게 된 거죠. 부모님께선 저희 부부에게 족발 삶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삶아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모두 다 알려주셨어요. 부모님께서 건네주신 할머니의 노트는 아내고 저고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젠 너덜거릴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믿고 가게를 물려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게를 맡아 운영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아이고, 놀래라. 성 사장은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부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이번 주부터 제가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 아이고, 졸지에 3대째 운영하는 족발집이 되어버렸네, 그래. 우리 늘 먹던 걸로 줘. 뭔지 알지? 네, 앉아 계시면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무래도 단골 손님들이 오시면 음식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들께선 인상을 팍 찌푸리시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아, 이게 뭐야? 족발 껍데기가 너무 질겨. 할머니랑 성 사장이 만든 건 이렇지 않았었는데 맛이 뭔가 많이 부족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어. 사실 이런 말을 손님들께 처음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 사장이 저희 부부로 바뀌고부터 대부분의 손님들께선 저희 가게 음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단골 손님들마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통에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면서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아내를 보며 괜스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 참 많다. 후회하지 않아? 가게 시작해 보겠다고 한 거. 여보, 이건 오로지 내가 먼저 선택한 길이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또 어머님 아버님의 물음에 먼저 해보겠다고 대답한 것도 나야. 그러니까 나 후회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리고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디서 봤는데 사람은 몇 번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물이래. 우린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계속 넘어지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힘내보자.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을요. 아내의 말은 제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됐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고 또 실패하고를 반복한 끝에 그래도 그나마 먹을 만한 족발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 안정기에 접어들어 장사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 바깥에서 어떤 손님이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선 다급히 절 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밖에 포장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족발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그거 2팩 들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족발을 들고 사력을 다해 뛰는 2명의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절대 봐주거나 눈 감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 저도 열심히 달렸고 얼마 가지 않아 족발을 훔쳐간 아이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잡힌 아이들의 행색은 말 그대로 거짓골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머리 며칠 안 감은 건지 떡이 져서는 잔뜩 엉켜있고 옷은 얼마나 안 빨아입은 건지 지저분해져 있었으며 얼굴엔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붙잡히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희가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저희도 모르게 그랬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엉엉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족발을 훔쳤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녀석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조용히 저희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은 너무 놀라서인지 계속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왜? 너희한테 내가 일이라도 시킬까봐 그래? 니네가 가지고 도망간 그 족발 니네가 가지고 가서 먹어.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족발 맛은 어떤지 보여줄 테니까. 진짜 들어가도 돼요? 뭐 따라오기 싫으면 지금 당장 파출소로 가던지. 아이들은 파출소라는 말에 깜짝 놀라 곧바로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아이들은 참 순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기에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둔 다음 따뜻한 족발을 그릇 가득 썰어서 내줬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다면서?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원 없이 먹어라. 우린 차가운 족발도 맛있지만 따뜻한 족발이 아주 맛이 기가 막히거든. 이거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돈도 안 받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배부를 때까지 먹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맨손으로 족발을 우걱우걱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속도를 보니 며칠 전부터 굶은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 전부터 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에서 조용히 저희를 보고 있던 아내조차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고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찾아와 저희 부부를 향해 감사하다며 배꼽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 이 아저씨 가게로 찾아와. 그러면 아저씨가 맛있게 족발 만들어줄 테니까. 알겠지? 아이들은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괜히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처음 만나고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러 아내와 함께 가게로 향하고 있는데 가게 옆에 있는 문구점 쪽이 무척이나 소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려던 그때였어요.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녀석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남의 물건 훔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너희 같은 녀석들은 아주 콩밥을 한번 먹어봐야 돼.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문구점 사장님이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가게 안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가게에서 족발을 훔쳤던 그 형제였어요. 저희 집 족발을 훔치다 걸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문구점 사장님을 말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아이, 사장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뭐야, 아이, 족발집 성사장 아니야. 아니, 저 쥐콩만한 녀석들이 글쎄 우리 가게에서 지우개랑 연필을 훔쳐가려고 하잖아. 얘들아, 여기서 대체 연필이랑 지우개는 왜 훔치려고 한 거야? 없어서요. 아니, 연필이랑 지우개가 없으면 돈을 주고 사면 되지. 그거 얼마나 안다고. 저런 것들은 아주 초장에 싹을 팍 잘라놔야 돼. 얘들아,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빨리 문구점 사장님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필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이들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문구점 사장님께 사과를 드렸고 잔뜩 화가 나 계셨던 사장님께선 아이들이 울먹거리며 사과를 하니 할 말이 없다며 한 번만 더 같은 짓을 했다간 그땐 정말 파출소로 데려가서 콩밥을 먹여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곤 다시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따라 들어가 문구점에서 공책과 연필 그리고 지우개 등을 사서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렇게 계속 물건에 손을 대고 다니는 건지. 그래서 가게 열기까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었기에 일단 데려다 준다는 명목하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방. 이곳에서 이 어린아이들 둘이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강혜운이에요. 동생 이름은 강도훈이고요. 저는 9살, 그리고 동생은 8살이에요. 엄만 도훈이가 3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공장에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서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랑 도훈이랑 둘이 이 집에서 살게 된 거고요. 세상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누워서 잘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아빠도 오실 거고요. 해맑게 웃는 혜운이의 모습에 마음이 참 아려왔습니다. 두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게 된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 아내는 집안 환경을 보고 혜운이와 도훈이를 집으로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올 아버지를 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줬습니다. 텅 비어버린 냉장고 안에 음식과 마실 것들을 채워 넣어줬고, 아이들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과 학교를 다닐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했어요. 텅 비어있던 집안이 채워지면서 도훈인 그저 신기했지만 혜운인 저희 부부를 향해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사장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아니야. 전혀 죄송할 필요 없어. 대신 아저씨랑 이거 하나만 약속해 줄래? 네. 어떤 건데요? 아저씨는 너희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서 너네를 다 이해하지만 너희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희는 그저 어린 나이 물건 훔치고 다니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 너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알고 있어? 지금은 작은 걸 훔치더라도 나중엔 큰 걸 훔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남의 가게 들어가서 먹을 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기로 약속해.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이 아저씨 아줌마가 사줄 테니까. 약속할 수 있겠어? 네, 아저씨, 약속할게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저희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제대로 깨닫고 반성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가 되고 고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신 그러지 않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혜운이와 도훈이를 마치 친자식을 키우듯 정성껏 돌봤고 아이들도 문구점 일 이후부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 혜운이가 중학교 교복을 입을 때까지도 아이들의 아버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하방은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아 완벽한 골방이었고 여름엔 장마 때문에 집에 습기가 차 마치 바닷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습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곳에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내는 혜운이와 도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얘들아,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아줌마 집에 가 있는 건 어떨까? 아줌마랑 아저씨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가 아버지만 기다리면서 이런 곳에 살기엔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너희를 찾으러 오실 수 있게 문 앞에다가 가게 주소 적혀있는 쪽지도 붙여놓고 가자. 그럼 금방 보시고 데리러 오실 수 있으실 거야.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어르고 달랬고 아이들은 계속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내는 간단하게 쪽지를 남긴 후 현관문 앞에다가 떨어지지 않게끔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놓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해줬고 밥도 가리는 것 없이 정말 잘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을 물어본 뒤 매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 케이크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왔던 해의 겨울이 생일이었던 해운인 저와 아내가 손수 끓인 미역국과 찰밥, 반찬들을 싹싹 비우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태어나서 저 생일밥 처음 먹어봐요. 항상 저랑 도훈이 생일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난 날인데 아무것도 아닌 날이라니. 이제부터 매년마다 이 아줌마가 혜운이랑 도훈이 생일 챙겨줄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맛있는 케이크에 초 꽂아서 촛불도 불고 그러자. 저희 부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만 아이들을 돌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진 찾아와 주시겠지. 찾아와 주실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아버지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아이들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아이들을 한국에다 버려둔 채 타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희 부부는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회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아이들에게 삶의 원동력인 물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외로울 때마다 어깨를 내어주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손수건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끼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내어주고 학비, 책값 모든 부분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른 청년으로 잘 성장해줬습니다. 특히나 혜윤인 영특했기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었고 도훈이도 수능을 친 이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희 부부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턴 부모와 자식이 돼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분 다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 증상도 있으니까 음식 가려서 드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짜고 단 음식들은 몸에 해롭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취업도 안 하고 매일 놀고 먹을 겁니다. 아이고, 알았어. 이것들이 이젠 우릴 갖고 놀아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젠 약속 지키마. 내가 아주 너희들 무서워서 건강 챙기면서 100세까지 만수무강하겠구나. 꼭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 잘 보살펴드렸으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저희들에게 효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주머니 아저씨께 받은 은혜 평생 갚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오래전 배가 고파 우리 가게에서 족발을 훔쳐갔던 그 아이들은 이젠 훌륭하게 자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큰애는 대기업 건설사에 취업을 했고 작은애는 공무원이 되어 우리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뭐냐. 오늘 첫 월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복 사왔어요. 예전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 사준다고 하던데 빨간 내복 사드리면 안 입을 것 같아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사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샀으니까 이 겨울엔 이 내복 입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올겨울은 감기 걸릴 일도 없겠구나. 근데 이 봉투는 뭐야? 월급 받은 것 중에서 50% 넣어드렸어요. 이젠 월급 받으면 절반 아저씨 아주머니께 드리려고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아유, 아니야. 너희가 힘들게 벌어서 받은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니? 이 돈들 모아서 너희들 쓰도록 해라.
마음이라도 우린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강하게 거절했지만 아이들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돈을 모아 아이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소소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 부부의 낙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족발집 장사를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두툼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더니 체인점을 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머리도 똑똑하고 사업도 많이 했던 친구라 신뢰가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시대가 변했어. 우리 젊었을 때처럼 그냥 눈에 보이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이런 변들이 동네 족발집으로만 남을래? 네 족발집 정도면 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니까. 아유, 이 사람아, 시대에 맞게 성장을 해야지. 아, 그래? 근데 체인점 하면 돈이 초기에 많이 들 거 아니야. 2억이면 돼. 내가 이미 시장조사 다 끝내놨어.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키워줄 테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억만 투자하면 아주 남은 인생 돈방석길만 걷게 만들어줄게. 무슨 말인 줄 알았지? 2억? 좀 부담스러운데 우선 당장은 결정하기 힘들 것 같고 생각을 좀 해볼게. 조그만 시간을 줘. 그렇게 전 친구를 보내고 아내와도 의논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우리 족발집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도 오랫동안 인연을 닿았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아이들을 불러놓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족발 체인점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얘들아,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족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족발 체인점을요? 물론 우리 족발집이 맛이 끝내주긴 하지만 뜬금없이 체인점이라뇨. 요즘 체인 사업 잘못해서 망한 업체들 한두 개가 아닌데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신 거 맞으세요? 내 친구 중에 대광이라고 사업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2억만 투자하면 우리 족발집을 전국에 널리 알려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돈보다도 우리 족발을 많은 사람들이 먹어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뿌듯해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2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려고요? 지금까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는 친한 친구분이어서 잘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지만 생판 얼굴도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사기꾼 같아 보여요. 보통 체인점 같은 경우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한 건 의심부터 드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제가 잘 알아볼 테니 그 아저씨 사업체하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동감이에요. 우선 저희가 돈을 써서라도 잘 알아볼 테니 아저씨 아줌만 계속 그분에게 생각해 본다고 하시고 저희가 알아볼 때까지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아셨죠? 아이들은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이들은 제게 전화와선 사업을 제안했던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불러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점 제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생겨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바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궁금한 게 뭐야? 보통 체인점 같은 경우엔 유명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브랜딩화가 된 가게를 위주로 체인점을 내는 거면 이해하겠지만 삼촌 가게 같은 경우엔 브랜딩화는 물론이고 그렇게 인지도가 막 많지도 않은 가게인데 어떻게 체인점을 내주시고 또 어떻게 성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한 건지 궁금해서요. 음, 아이 그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 족발집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안 찾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난 이쪽에서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야.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그러니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우리 친구 족발집을 이 대한민국 곳곳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 마음은 감사하지만 잘 될지 망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2억을 투자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2억은 우리 아저씨에게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어요. 그 노후 자금을 잘못 손댔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면 우리 아저씨 노후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상대로 망하게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나 이 친구랑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친구가 부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의 집 일에 나서는 건데? 저희 부모 맞는데요. 비록 낳아주진 않았지만 불쌍한 우리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분들이세요. 한 번도 아저씨 아주머니를 저희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낄 자격이 있겠죠? 뭐 그렇다면야.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미 회사는 지금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았고 세금도 많이 밀려서 통장도 압류된 상태이시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인점 사업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당신은 저희 아저씨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그 돈으로 당신 필요한 곳에다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사기건으로 경찰에 고소도 당한 상태인 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릴 바보로 하셨나 보죠? 저는 큰애의 말을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애는 사람을 써서 친구놈 뒷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발견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사기는 뭐고 사업 망했다는 건 뭐야? 자네 회사 사업이 망한 거야? 아니 그게 새로 회사를 창업하려고 잠시 문 닫은 거야. 신경 안 써도 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당신이 사기친 사람들한테 피해 금액을 갚지 못하면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저희 아저씨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2억으로 그 피해자들 돈 갚고 우리 아저씨 뒤통수 치려고 했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착하디 착하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걸 모른 줄 아세요? 꿈 깨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한 당신 뜻대로 안 될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결국 친구놈은 아이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구놈은 정말로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돈이 급했던 친구놈은 절 이용해서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고 돈을 갚지 못한 그 친구는 결국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제가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했어도 30년 우정으로 인해 제가 신고를 안 할까봐 이런 일을 벌인 걸로 보였습니다.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 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가면 우정 같은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때는 어깨동무라며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을 하니 참 씁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고마웠어요. 아이들은 이번 일을 겪으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저씨 아주머니라고만 불렀었던 아이들은 이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본인들 마음속에선 우리가 부모님이었다고 하더군요. 부르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항상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마도 우리 부부가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었네요. 아버지, 요즘은 이상한 걸로 유혹해오는 나쁜 사람들 없으시죠?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냐, 알았다. 너희들이 그랬잖아.
첫째도 사람 조심, 둘째도 사람 조심. 내가 살아보니 무조건 착하게 행동하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구나. 조심하마. 니네 덕분에 우리 노후 자금을 건질 수 있었어. 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영 끊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습니다. 어? 아이, 소개시켜 줄 사람 누구?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이요. 큰애는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어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참하고 인상이 좋은 아가씨였어요. 우리 가게에서 족발을 훔쳐먹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전 제 아들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 날인 9월 14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잘한 건 단언컨대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작은 손길이 이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사해 준 것만 같아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 저도 기적을 선사받았고요. 우리 아이들과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난다면 한 번쯤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내민 손은 누군가에겐 생명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